전국에 계신 한능검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57회 한국사 능력 검증시험 심화 해설 들어갈 건데요. 일단 간단하게 총평을 좀 해드리자면 이번 난이도는 약간 극과 극의 문제들? 정말 역대급 최악의 난이도의 문제들이 나왔는 반면에 또 엄청 또 쉬운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합치면은 평균적인 난이도가 나오지 않나? 이게 참 이번 회차가 좀 난이도를 매기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만약에 틀려야 되는 문제들, 정말 니들 맞추지 마라, 그 문제를 갖다 버리더라도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개념을 잘 정리했다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을 준비한 회차에 맞춰서 준비를 한다면 모의고사를 쳤을 때 적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의 점수는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안 나왔을 때는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건데 제가 입에 닳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틀리면 you. 전국에서 여러분 혼자 틀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출제율 100%입니다.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구석기, 신석기, 총동기 각각 시기의 라이프 스타일과 각각 시기에 사용했던 아이템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지금 가시대는 어디냐? 결정적 힌트 고인돌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모를까봐 사유재산 제도와 계급이 등장했다라고 또 힌트를 줬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기 고인돌에 묻힌 사람은 대빵 높은 사람 누구? 은동진 족장 군장인데 지금 가시대의 생활 모습은 총동기 시대입니다. 총동기 시대 때는 말 그대로 총동을 처음으로 사용했던 시기고요. 총동이든 구석기든 신석기든 그 시대를 알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역시 의식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먹는 것 때문에 구석기, 신석기, 총동기 모든 게 바뀌게 되는데 이 총동기 시대 때 드디어 농사의 최고봉인 벼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요만큼의 쌀을 가지고 톡 넣으면 이만큼 부풀어 오르는 가성비가 개쩔죠. 벼농사가 시작이 되면서 드디어 먹고 남는 게 생깁니다. 그 먹고 남는 게 생기자 그걸 차지하기 위해 전쟁이 벌어지고 이긴 놈은 다 가지죠. 이긴 놈은 지배층, 지는 놈은 피지배층, 계급이 등장하게 되고 이긴 놈은 다 가집니다. 개인이 사유하는 재산이 등장하고 그 다 가진 은동진 족장 군장이 묻혔던 곳이 바로 이 고인돌이다라는 거. 그러면 정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1번에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 이게 뭐냐면요. 소에다가 농기구를 장착하고 깊게 땅을 파는 거예요. 이게 우경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기록상으로 처음 등장했던 거는 신라의 지증왕이고 지금 여기는 일반화잖아요. 멍멍이나 소나 이런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됐던 거는 고려시대 와서입니다. 그 다음에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 아직까지 사람이라고 부르긴 애매모틱한 아직도 원숭이틱한 구석김들 우가가가 뭔가를 만들어 먹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을 따라 이동하면서 구석김들이죠. 동물을 따라 이동하면서 먹는 걸 해결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집을 지을 필요가 없죠. 동굴이나 막 짓고 사는 막집. 정답은 3번이네요. 벼농사를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농사를 지을 때는 돌로 된 농기구를 사용합니다. 총동을 레어템이에요. 멍멍이나 소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동진 족장 군장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땐 여전히 돌로 된 농기구인데 이렇게 반달 모양의 돌칼에다가 이렇게 나무끈을 연결해서 벼이삭을 쑥싹 자르는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은 신석기죠. 가락바퀴. 신석기 시대 때 처음으로 정착 생활을 해요. 왜? 처음으로 농사와 목축을 시작을 하거든요. 정착 생활을 하니까 이제 개인적인 시간 여유가 생기겠죠. 음식을 보관할 필요도 있겠죠. 그러면서 토기를 처음으로 시작한 게 신석기고 또 옷을 처음으로 제대로 만들어 입은 것도 신석기 시대입니다. 실을 뽑는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만들었다. 처음으로. 그 다음에 개개개개개개개 찢게, 끓게, 밀게, 승배 찌르게 그리고 이름부터 열나무식한 주먹도끼 그리고 열나무식하게 돌과 돌을 빵 부딪혀서 떼어져 나온 걸 쓰는 뗀석기를 만들기 시작한 거. 이거는 구석기죠. 신석기는 돌을 갈아 쓰는 간석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네요. 2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래요. 개천절. 10월 3일. 여러분들 그날 우리 왜 놉니까? 자, 답변. 당군 왕검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삐리리.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네요. 고조선입니다. 그리고 대종교.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1년 전 1909년 나철이 만든 당군을 숭배하는 종교였던 대종교를 만들었죠.
그리고 만이산 참성단에서 고조선 건국을 기념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과 관련된 걸 찾으면 되는데 백제와 연합해서 금성을 공격했다. 이거를 굳이 누군지를 알자라면 백제의 아신왕 때, 뭐 정답이 되진 않을 거예요. 나중에 다른 문제에서도 아신왕 때 가야와 외가 연합을 해서 백제가요. 이때 한번 신라 경주 금성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립간이랑 왕의 칭호, 이건 아셔야죠. 신라는 처음부터 왕이란 칭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천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먼저가 거서감, 그 다음에 차차옹, 그리고 이사금, 그리고 마립간, 그리고 바로 신라 지징왕 때 왕이죠. 이 마립간을 처음으로 사용했던 왕은 신라의 내무랑입니다. 그리고 진대법. 진짜 큰맘 먹고 쌀을 대출해 주는 거. 농사가 망한 백성들에게 쌀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이자를 쳐서 받는 거. 이거는 고구려의 이름부터 고구려틱한 내가 바로 고구려의 하늘과 같은 왕이다. 고국천왕이 을파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했던 거죠. 그 다음 목지국을 압도하고, 자, 마한에 52개의 코딱지만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중에 넘버원, 사만 전체의 넘버원이 바로 이 목지국이죠. 여기에만 유일하게 왕이 있었습니다. 마한왕 진왕이라는. 이 목지국을 먹은 왕이 백제 입장에서는 고이 모셔야 되는 고이왕이죠. 그 다음에 정답은 5번입니다. 고조선은 번금 8조, 규범, 지켜야 되는 규범, 금지해야 되는 8조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저는 학창시절에 그냥 고조선의 8조법이라고 배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능검에서는 번금 8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내용, 뭐 간단한 내용이에요. 동진이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이면은 죽인 사람을 죽인다든지, 그 다음에 동진이를 뭐 때리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중시 여기는 이런 것들이고요. 아마 나중에 이 번금 8조를 가지고 단독으로 고조선 문제를 내기도 해요. 그 해석 문제를 놓고. 네, 그건 어차피 제가 개념 강의 때 한번 언급해드려서 여기서는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문제를 물어봤는 건데 정답은 5번인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 3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나라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 보시면 상가, 고추가, 그 다음에 대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또 사자, 조이, 선인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맹이 있었대요. 가는 고구려죠. 부여는 마가우가 저가구라면 거기는 목축이 메인이니까 목축, 동물을 많이 가진 부족장들이 파워가 세더라면 여기는 산악지대죠. 고구려는. 그냥 가예요. 대가, 상가, 고추가. 그 다음에 동맹. 보통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이 10월 달에 제사를 지냅니다. 오 하느님, 하늘에 제사를 지내요. 감사해요. 올해 농사가 잘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고구려는 산악지대. 농사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10월 달에 제사를 지냅니다. 어떻게? 항상 고구려 밥이었던 옥저와 동해. 10월 달에 추석이 있죠. 농사가 끝나고 파티 분위기 받을 때 거기 쳐들어가서 신나게 약탈하고 와서 지들끼리 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혼자 삥 뜯으러 가면 내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는 지들끼리 동맹을 맺어서 삥 뜯으러 갔다. 동맹은 고구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나입니다. 나는 10월 달에 무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산천을 중시하고 상가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여긴 동해죠. 동예약, 고구려밥 동해, 동예약. 동해는 예술과 예능을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예약. 예술과 예능을 사랑하는 민족답게 예술성이 뛰어나면 엄청나게 예민하죠. 누군가가 나의 공간을 침범하면 네가 뭔데 내 공간을 침범하는데, 지금 여기는 은동진 강의 시간, 네가 뭔데 여기서 강의를 하는데 나의 정신적 피해 배상해, 소, 말, 돼지, 노비 등으로 배상해 라고 하는 게 책화입니다. 꾸짖고 화를 내는 책화. 써드릴까요? 책화. 그리고 여기는 무천이 있죠. 예술과 예능을 사랑하는 민족답게 무용무. 춤을 추면서 하늘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게 바로 무천이죠. 그래서 여기 정답을 찾아볼까요? 가. 낙랑가 외에 철을 수출했대요. 여기는 사만 안에서도 특히 이런 변태 오타쿠. 이런 변태 오타쿠. 철변태입니다. 철이 썩어나는 철변태 오타쿠. 변태니까 구석에 짱방아 줘야죠. 제일 밑에 있는 이 변환이 12개의 코딱지만한 나라가 모여서 변환인데 이 중에 하나 구야국이 나머지를 먹으면서 나중에 가야로 바뀌죠. 그래서 가야나 변환이나, 어차피 변환이 바뀐 게 가야니까요. 철이 썩어나니까 철 원자재를 덩이세를 화폐처럼 사용했고요. 낙랑가 외에 철을 수출했다라는 거. 그리고 서옥제라는 풍습. 이거는 정답이네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여러분들 환경이 척박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동진이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와이프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그 와이프 집에는 노동력이 한 명이 주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척박한 산악지대, 노동력 하나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결혼을 하면은 제 와이프네 집 옆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치면 여러분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집 옆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결혼과 동시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19금을 찍어서 여러분들과 또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아기가 커서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되면 장인어른, 장모님 안녕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서옥제입니다. 사위가 집을 짓고 산다.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는 제가 학창시절에는 이거를 대릴사위제로 배웠어요. 사위를 데리고 온다. 근데 데리고 온 거는 맞는데 영원히 데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옥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고구려다. 환경이 척박했던 고구려에서 볼 수 있는 결혼 풍습이다라는 거고요. 연애 장수의 징계의 공격을 받았다. 이거는 우리 앞에 봤던 2번 문제, 고조선 문제에 들어갔으면 이건 정답이 됐겠죠. 한때 잘 나갔던 고조선은 춘추 전국시대에 있었던 여러 나라 중에 중국의 한 나라였던 옆나라의 징계, 진짜 개같은 공격을 받으면서 고조선이 만주 지역의 지배권을 잃어버리고 평양으로 중심이 이동되게 됩니다. 그 스토리인데 이것도 선지로 많이 활용이 돼요. 실제로 고조선 문제 때. 이번에 활용되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마가우가 저가구가. 부여라는 나라는 목축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을 많이 가진, 소를 많이 가진, 돼지를 많이 가진, 개를 많이 가진 마가우가 저가구가. 이들이 네 군데로 출동을 하죠. 사출도를 지배합니다. 왕이 수도를 다스리려면 마가우가 저가구가 네 군데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골품 제도는 이건 어디예요, 여러분들? 신라죠, 신라. 태어날 때부터 품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이불상으로 오른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불상을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너무너무 기뻐요. 나도 그래. 자, 이불상은 재료만 다를 뿐 일본의 교토에 고려사에 있는 불상과 매우 닮아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와 관련된 걸 찾는 건데 사실 정답을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정답은 바로 나오죠. 2번이에요. 삼국시대 때 공통적으로 많이 만들어졌던 금동미르 방가사유상입니다. 근데 이 금동미르 방가사유상이랑 일본에 있는 고려사의 목조미르 방가사유상이랑 재질만 다를 뿐 모양이나 스타일이 똑같아요. 심지어 일본에서 발견된 그 나무로 만든 방가서유상 같은 경우는 그 나무도 일본에서 나는 나무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나무죠. 그래서 이걸 원래 따로 이렇게 문제를 낼 때는 이 두 개의 그림을 사진을 주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고대 삼국과 왜가 교류를 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어쨌든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그 나머지 같은 경우는 다들 봤던 문제긴 한데 일단 1번은 여러분들이 선지로 처음 봤을 거예요. 이게 경주 구항동에서 발견된 금제열애 입상이고요. 네, 아마 이것도 앞으로 이렇게 오답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정답이 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아셔야죠. 3번은 문제로 활용이 되죠. 이불병자상, 발해. 발해의 문화재인 것도 아셔야 되고 발해의 고구려 계승을 또 보여주는 문화재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는 거고. 단독으로 출제된 적이 있고요. 4번 같은 경우도 단독으로 출제가 많이 됐었죠. 최근에는 좀 출제가 안 되고 있는 경향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고구려의 영가 7년명 열의 입상이죠. 여기 불꽃 모양이 뭐냐면은 이게 그거예요. 이 불꽃 모양을 광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불꽃이 크면 클수록 부처님이 깨우침이 큰 깨우침을 얻으신 분이에요. 요 뒷면에 영가 어쩌고 샬랑샬랑 꼴랑꿍이 적혀 있습니다. 영가가 고구려에 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에서 만들어졌구나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하사창동 석조열의 입상이죠. 이게 입상 서 있는 게 아니라 앉아있어요. 석조열의 자상이죠. 앉아있으니까요. 이거는 고려시대 때 석굴암의 스타일을 그대로 가져다가 만든 불상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단독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번 빼고 2번, 3번, 4번, 5번은 자주 오답으로도 활용이 되고 자주 정답으로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잘 아셔야 된다라는 거. 5번 문제입니다. 가왕의 업적으로 오른 건데요. 지금 이 왕은 고구려를 격파하고 다시 강국이 됐대요. 그리고 중국의 양나라에 미친 듯이 편지를 보내서 삐리리의 모습을 형상했고요. 내용의 구설을 양나라에 보내는. 그 다음에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 무덤 양식으로 삐리리 무덤에서 발견된 진묘수 돼지인데요. 자, 이거는 누굽니까? 무령왕이죠. 백제. 백제의 무령왕은 어떻게 보면 꺼져가는 백제의 불씨를 되살립니다. 이 무령왕은 앞에 왕들이 귀족들에게 의문의 피살을 당하고 위기에 빠졌을 때 다시 한번 왕권을 되살리는데 그때 했던 역할이 뭐냐면 중국의 남조에 있던 여러 왕조와 미친 듯이 교류를 해요. 그 교류의 나라가 여기는 양나라입니다. 중국과 왜 교류를 하냐? 이것 봐라. 나는 중국 양나라로부터 인정받은 남자야. 실제로 인정받습니다.
너는 다시 백제를 부활시켰구나. 나 중국으로서 인정받은 남자야. 신하들아 백성들아 내 말 안 듣니? 죽여버린다. 왕공강아. 그러면 중국과 그렇게 미친 듯이 교류를 했으면 그 교류를 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바로 중국 남조의 무덤 스타일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만든 벽돌 형태로 쌓아 올려서 만든 무령왕의 무덤인 무령왕릉입니다. 그리고 무령왕릉도 시험에 단독으로 잘 출제가 되죠. 그리고 왜 우리가 무령왕이 무덤인 걸 알 수 있냐면은 그 무덤의 주인이 적혀 있습니다. 사마왕, 영동대장군 사마왕. 사마왕이 무령왕을 다르게 부른 말이에요. 정답은 3번이죠. 왕공 강화를 위해서 중국의 인정을 받은과 동시에 지방에 29군데 중요한 지역에 광역시 개념이 22담로를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이나 왕족을 파견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귀족들을 견제하는 거죠. 그리고 1번에 익산에 미륵사를 창건한 거는 백제 무왕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였던 이 무령왕이 왕권을 다 잡아놓은 걸 바탕으로 드디어 마지막 수도 위웅사, 위례성 한성에서 웅진으로, 그리고 마지막 사비로 옮겼던 바로 백제 마지막 성성기를 이끌었던 성왕입니다. 성왕. 그리고 평양성을 공격하고 고궁원왕을 전사시켰대요. 이거는 백제의 최고의 정성기를 이끌었던 백제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라는 백제 근초고왕이죠. 백제 근초고왕은 평양을 공격해서 원망스럽게 죽었던 고궁원왕을 전사시키면서 고구려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다행히 이 위기를 아들이었던 소순이왕이 빠르게 극복하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동진에서 온, 동진이와 이름이 똑같아요. 동진. 이게 그 중국 남쪽에 있었던 여러 왕조 중에 한 나라예요. 동진. 그래서 이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가 백제의 불교를 전해줘요. 백제에서 불교를 받아들였던 왕은, 공인했던 왕은 침류왕이죠. 고구려는 소수림왕. 소수만이 불교를 공인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신라는 법으로 공인했던 법흥왕 때 불교를 공인했다라는 거.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좀 약간 어렵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보시면은 일단 인물이 누군지는 쉽게 줬어요. 인물이 누군지는 쉽게 줬는데 정답을 찾기가 좀 어려웠다라는 거. 보시면은 개혁의 방안, 지금 보시면은 백성들의 삶을 직접 살펴본 삐리리가 개혁 방안을 담은 시무십조를 진성여왕에게 갖다 바쳤대요. 이게 지금 언제냐면 신라하대입니다. 신라가 망하기 직전 120년 동안 왕이 22명이 바뀌는, 왕이 유통기한이 10년을 못 넘겨요. 대빵 혼란스러운 시기. 이 혼란스러운 시기 때 채치원이, 당시 육두품이었던 채치원이 육두품의 한계를 깨닫고 중국 당나라로 어릴 때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외국인들이 치는 과거 시험이었던 빈공가에 합격을 하죠. 그리고 당나라에서 활약을 해요. 당시 당나라에서 황소, 황소라는 아찌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유명한 글을 쓰죠. 토황소경문. 황소경문. 이 황소가 반란 일으키기 잘못했다 이런 글을 쓰는데 이거를 실제로 읽은 황소가 깜놀해서 의자에서 쓰러졌다고 얘기를 하죠. 그 토황소경문. 그리고 중국에서 신라로 돌아와서 이 혼란스러운 시기, 당시의 왕이 진성여왕입니다. 이 진성여왕 때 반란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대표적으로 원망스러운 종 슬픈 노비, 원종 애노의 난, 붉은색 바지를 입고 미친듯이 뛰어다녔다는 적고적의 난, 이런 것들이 다 진성여왕 때입니다. 이때 채치원이 현재 시 힘쓸 무, 지금 장장해야 되는 10가지를 갖다 바쳐요.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죠. 당시 진골 귀족들이 어디 천한 육두품 주제의 정치를 논하는데, 그러자 삐져버린 채치원 산으로 가버리면서 끝납니다. 그러면 채치원이 썼던 글들을 모아서 쓴 책이 바로 개원필경이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원래 정답이 되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근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유식의 교의를 담은 해심일경의 주석, 해석본을 쓴 이분은 신라의 승려였던 원칙이에요. 그리고 외교문서 작성에 능하여 청방인문표. 요거는 김인문을 해방시켜 주이소라면서 외교문서를 작성을 제일 잘했던 신라의 강수라는 인물이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아들 김인문을 당나라에 끌려가서 붙들려 있는데 이 김인문을 돌려달라는 외교문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두, 한자의 의문을 빌려서 우리나라 말로 표기한 이두는 신라의 승려였던 설총이죠. 설총.
그리고 신라 말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해인사 묘길 상탑기가 일단 정답이에요. 잠깐 킵해놓고요. 그 다음에 종파 간의 사상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신문화직론. 이거는 원녀 스님이죠. 원녀 스님은 해골물. 내가 어제 밤에 먹을 땐 너무나 달달한 물인데 아침에 봤더니 해골물이네. 다 토해버렸죠. 모든 건 내 마음가짐에 달렸구나. 모든 정파 본질은 똑같다. 서로 싸우지 말고 조화롭게 지내라. 화쟁, 조화롭게, 투쟁하면 되고 조화롭게 지내라. 신문화직론. 그리고 화쟁 사상이 담겨있죠. 이건 원녀 스님이고 정답은 4번인데요. 해인사에 가면 이 상탑, 길상탑이라고 있어요. 네, 탑이 있는데 그 탑을 세서 발견된 이 탑기인데 여기 탑기에 보게 되면 이 탑을 왜 만들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이때 진성여왕 때 이 묘길 상탑기는 채치원이 쓴 거로 유명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 진성여왕 때 전란이 많이 일어났다 했잖아요. 반란도 그렇고 그때 피해를 입은 영혼들, 억울한 영혼들을 뭐 원을 뭐 해소해준다? 달래준다 이런 글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인데 이게 예전에 지금처럼 심화 이렇게 되기 전에 아마 제 기억에는 39회인가 아마 고급 문제 때 이게 아마 이렇게 정답이 된 게 아니라 이게 아예 제시문 박스에 들어간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다 해놓고 채치원에 아까 제가 했던 뭐 여기 있는 것 중에 정답이 됐겠죠.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게 들어간 건 이번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체감상으로는 정답 찾기가 어려웠지만 하나하나씩 이게 나머지 선지들 한 번씩 등장했던 선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소거법으로 제거했으면은 채치원을 찾을 수가 있었을 거다라는 거.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7번으로 갈게요. 다에서 다를 일어나는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거래요. 지금 보시면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인데 여기 보시면 대야성을 공격했대요.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이 즉위를 하자마자 미친 듯이 신라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해동증자라고 부를 만큼 엄청나게 인정을 받는데 그 중에 20여 개의 성을 뺐는데 가장 대표적인 성이 이 대야성입니다. 왜? 신라 경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성이에요. 그러자 신라가 똥줄이 타죠. 그래서 신라가 어떻게 해요? 신라가 여기는 빠졌네요. 그래서 신라가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일본과 동맹을 체결하고 하지만 일본이 도와주는 걸 쌩까고요. 왜? 백제를 좋아하니까. 고구려 연개소문을 찾아가지만 연개소문이 또 거절하고요. 그러면서 당나라를 찾아가면서 그 유명한 나당 동맹이 체결이 되죠.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일단 이게 1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들이 먼저 약한 나라. 바로 여기서는 2번이 나가 되겠네요. 백제로 가겠죠. 백제로 가면서 황산벌에서 개백의 500결사들이 김윤신이 부셔버리고요. 그리고 백제 여기는 수도였던 사비성. 사비성이 결국에는 무너지면서 백제는 멸망합니다. 백제도요, 여러분들 무려 500년이 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시 백제를 살려보자라는 백제 부흥동이 일어나겠죠. 우리나라가 망했대요, 여러분들. 포르투갈이에요, 오늘부터. 그럼 여러분들 오예, 호날두의 나라 일어나요? 독립운동 해야죠.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때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걸 주도했던 인물이 나라를 잃으니까 너무나 슬픈 것, 도복을 입고 흑 울었다라는 저기 선지에는 지금 보니까 흑치상지가 보이네요. 그러면 딱 여기까지 스토리네요. 맞죠? 그래서 1번, 가가 1번이고 순서로 가겠네요. 나가 의자왕이 도성을 에워싸기 위해 소부리 벌판, 소정방이 꺼리는 달래서 결국 뜰쳐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2번이고 그 다음에 흑치상지가 지금 복신, 도친 복신 호응을 응했다네요. 그러면 백제부흥동. 그래서 1번, 2번, 3번 정답은 가나다가 되겠네요. 가나다. 1번이겠네요. 그러면 가나다니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정책을 위해 실시한 왕의 제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이래요. 지금 보면 구주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남원소경에서 서원소경, 오소경을 설치했대요. 지금
구주 오소경을 설치한 왕은 누구냐라는 건데 이 왕은 누굽니까? 신라 역사상 가장 왕의 힘이 강했던 뉴스페이퍼 킹왕. 신문을 읽어서 너무나 똑똑했다는 뉴스페이퍼 킹왕. 아버지가 누구? 문무왕. 할아버지가 누구? 태종무열한 김춘추. 태종무열한 김춘추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아야. 아버지였던 문무왕이 즉위하면서 백제 부흥동,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동, 당나라를 매겼던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그리고 신문왕의 왕이 토스. 왕위를 받은 신문왕. 우리 아빠가 삼국통일하고 나한테 왕위를 줬네요. 그러면 우리 땅이 된 고구려와 백제를 행정구역으로 편입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전국을 다시 재편하는 거예요. 땅이 생겼으니까. 전국을 9개 주로. 그리고 수도였던 경주가 너무 동남쪽에 치우쳐있습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바로 오소경을 설치해다. 5개의 광역시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뉴스페이퍼 킹왕, 신문왕의 업적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정답은 1번에 금강가야. 금강가야는 법으로 흥행했던 법풍왕 때. 신라의 지증왕은 이사부 장군을 통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 울릉도. 그리고 그 다음 왕이었던 법풍왕은 법으로 흥행했던 법풍왕 어디로? 가야 중에 폭망했던 가야. 한때 초기에 가야 연맹의 맹주였지만 강개토대왕의 외구 격퇴 과정 속에서 박살이 났던 금강가야를 멸망시키고 진짜 흥행했던 진흥왕이 마지막까지 큰 가야 대가야를 멸망시키죠. 여기 있네요. 이사부가 우상국. 이게 지증왕 때고. 그 다음에 조세를 관장하는 품주가 설치되었다. 이거도 원래 잘 나오지 않는 선지예요. 이게 진짜 흥행했던 진흥왕의 선지입니다. 진흥왕 때 이 품주를 만드는데 이게 원래는 조세가 뭐냐면 세금이잖아요. 원래는 세금을 담당하는 부서였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군사 기밀을 담당하는 엄청난 부서로 변신합니다. 그게 품주예요, 품주. 그리고 정답은 4번이죠. 신문왕 때 왕임이 가장 강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가장 하고 싶었던 바로 월급 주는 제도를 뜯어고쳐요. 신문왕 이전까지만 해도 노급이었다라면 이제는 관료전이 지급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동진아, 너 신라를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일한 거. 예전에는 은동진에게 강남을 노급으로 줬다면 이제 강남을 관료전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동진이가 예전에 강남을 노급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냐? 강남에 있는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국가에 갖다 바치는 세금을 제가 대신 걷어서 월급으로 써요. 제가 수조권, 강남구에 있는 백성들의 조세를 내가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라 그 강남구에 있는 농민들, 노동력을 내가 내 마음대로 또 징발할 수가 있어요. 야 얘들아, 내가 살고 있는 동대문에 아파트가 허물어졌어. 빨리 니들 와봐. 빨리 건물 좀 세워봐. 노동력 마음대로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 관료전은 뭐냐? 은동진에게 이제 신문왕이 강남을 관료전 대신, 노급 대신에 관료전으로 지급하겠다. 그러면은 똑같아요. 강남에 있는 열심히 농사를 짓는 백성들이 국가의 세금을 갖다 바치겠죠. 그거를 제가 걷어 쓰는 거예요. 여전히 조세를 수취해서 쓸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노급과는 다르게 제가 노동력을 징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면 엄청 크죠. 내가 이제 백성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하들은 뭘 받고 싶을까요? 노급. 왜? 백성들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으니까. 왕은 뭐 주고 싶을까요? 어디 신하가 내 백성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관료전을 주고 싶겠죠. 그래서 왕의 힘이 폭발적으로 강했던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 때 관료들에게 땅에서 나는 세금만을 거두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게 신문왕 때 처음 있었던 일이고 나중에 당연히 신라 왕의 힘이 약해지면서 신라 하대로 가게 되면 다 노급이 부활있는 상태겠죠. 그 다음에 독서 삼품가, 이거는 원성왕 때입니다.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이요 국학이라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시험이 없어. 공부를 안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시험 없으면 나도 안 하고 너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자 원성왕이 만든 시험이에요. 그게 독서삼품과입니다. 국학에서 독서한 걸 바탕으로 나중에 졸업시험을 쳐서 3개 등급 상중하로 나눠서 니들 거기 관직에 맞춰서 진출해. 그러니까 얼마나 욕을 들었을까요? 원성을 자작이 들었던 원성왕 때입니다. 정답은 4번 되겠네요.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제도를 운영한 국가래요. 지금 선조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대성이 있고 정당성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삼성입니다. 삼성. 그리고 아마 뒤에 여기 보시면은 육부가 붙겠죠. 삼성 육부 제도를 운영했던 나라는 누구냐면 발해입니다. 이 발해는
당나라의 정치 제도였던 삼성육부를 그대로 가져오죠. 그런데 자기가 독자적으로 운영했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당나라로부터 분명히 김밥이라는 틀을 가지고 오는데 자기만의 독창적인 삼각김밥을 만들어낸 거예요. 일반 김밥, 삼각김밥 같은 김밥이에요? 김밥은 김밥인데 같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불고기 김밥, 참치김밥 같은 김밥이에요? 김밥은 맞는데 둘이 같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독자적으로 운영합니다. 예를 들면 선조성, 중대성, 정당성, 삼성인데 이 이름이 달라요. 중국 거랑. 그 다음에 발해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개념 강의 때 얘기를 했었죠.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정정당당 정당성.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정정당당 정당성. 정당한 나라입니다. 정당한 계승한. 발해의 최고의 정치기구는 정당성이에요. 정당성. 그리고 이 정당성 안에 좌사정, 우사정을 둘로 쪼갭니다. 이거는 중국에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의 스타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육부가 있잖아요. 이 육부가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이부, 호부 이런 식인데 발해는 충이 예지신, 유교 명칭입니다. 이렇게 자기들만의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거. 삼성 육부 제도고요. 그러면 발해인 걸 알았으면 풀어야죠. 1번이네요, 정답. 발해, 발주. 발해, 발주. 발해는 교육을 발주시켰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 그 다음에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했대요. 왜구. 이거는 누굽니까? 바로 고구려의 강개토 대왕이죠. 내무랑이 혼자 이 지금 왜구의 침입을 막지를 못하니까 강개토 대왕 도와줘요 뿌잉뿌잉 도와줘요 뿌잉뿌잉 그러자 고구려의 강개토 대왕이 북쪽을 휩쓸었던 최정의 기병, 보병을 끌고 왜구를 털어버리죠. 그 왜구를 터는 김에 멍 때리고 있던 금강가야도 개박살을 내면서 초기 가야연맹의 맹주였던 금강가야가 맹주 자리를 뺏기고 후기 가야연맹의 맹주가 되는 대가야에게 권력을 넘기죠. 그 다음에 구서당 십정, 이거는 앞에 시험 문제로 나왔던 신문항입니다. 고구려와 백제 사람들도 이제 군대에 편입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서당, 수도를 지키는 9개 군대. 여기를 보시게 되면 뭐 3개 부대는 신라인, 백제인으로만, 또 뭐 2개 부대는 뭐 고구려인으로만 구성된 이런 군대가 있었다라는 거. 십정은 지방을 지키는 군대고요. 그 다음에 개국, 태창이란 연호. 이것도 잘 보이지 않는 선지긴 한데 이것도 진짜 흥행했던 진흥왕의 선지입니다. 연호예요. 우리는 연호는 크게 2번 배우긴 했어요. 강개토 대왕의 대표적인 연호.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 나는 이걸 영원히 즐기겠어요. 영락. 법을 흥행했던 법흥왕 때 건원. 그리고 진흥왕 때 개국, 태창이라는 연호까지. 그리고 부여시와 팔성귀족이 있었대요. 이거는 백제입니다. 백제. 백제의 귀족은 팔성귀족, 부여시, 왕족인 부여시. 이게 그 지배층이었다라는 거. 정답은 발해, 발주 1번이고요. 10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인데요. VR 전 시간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완산주의 나라를 세웠대요. 백제의 원한을 풀겠대요. 후백제를 건국했던 견훤이죠. 견훤. 그러면 견훤을 찾으면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1번에 공산전투에서 고려군을 크게 무찔렀다. 바로 정답이네요. 지금 후삼국 시대잖아요. 고려가 있고 신라가 있는데 군사력이 가장 강했던 나라는 후백제입니다. 견훤이에요. 왜? 견훤은 신라의 군인 출신이에요. 자기 지지배관이 군인입니다.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신라를 끊임없이 압박을 하죠. 그러니까 신라가 태조 왕건에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태조 왕건이 도와주러 옵니다. 그 도와주러 왔다가 대구를 대표하는 큰 산이 있어요. 바로 팔공산. 그 팔공산에서 공산전투가 벌어지죠. 이때 태조 왕건이 죽을 뻔합니다. 견훤에게 삥 둘러싸여서 죽을 뻔했는데 이때 태조 왕건의 부하였던 신순겸이요. 태조 왕건의 옷을 입고 도망을 치죠. 그러면서 대신 죽죠. 그러면서 태조 왕건이 겨우 살아납니다. 그게 공산전투죠. 정답은 1번이고요. 귀순한 김순식에게 왕시성을 하사였다. 태조 왕건, 이거 왕건입니다. 왕건은요.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통일한 이후에 삼국 통일에 기여했던 자기를 따랐던 공신들에게 상을 주는데 그 상, 프리젠토, 선물 중에 뭐가 있었냐? 바로 왕시성 하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동진 대신에 이제 뭐라고 하냐? 왕동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동진.
그런 식으로 성실을 하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저는 이제 왕족이 되는 거죠. 이건 어쨌든 태조왕건이고, 그 다음에 정치도감을 설치했다. 도감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는 뭐 구제도감, 구급도감, 그 다음에 식목도감, 그 다음에 교정도감, 다 이거 어디예요? 고려죠, 고려. 도감은 임시기구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원간섭기 때 충목왕이라는 왕이 만든 정치기구입니다. 한번 개혁을 해보려고 했는데 했다가 원나라에 완전 밉보여서 작살이 나버리죠. 그 다음에 청해진을 근거로 해상무역을 전개했다. 보고 두 번 보고. 장보고입니다. 장보고. 신라하대 때 장보고는 해상무역을 장악하죠. 해적들을 소탕하고요. 남해안과 서해안을 장악하면서 중국의 물건과 사람들을 안전하게 신라와 일본으로, 일본과 신라의 물건과 사람들을 안전하게 중국으로, 지금으로 치면 한진택배 같은 택배업, 떼돈을 법니다. 그러면서 이걸 바탕으로 왕이 쟁탈전에 뛰어들게 되고 실제로 본인이 원하는 왕 2명을 왕위에 세우기도 하죠. 그 다음에 광평성, 이거 궁예죠. 안기법으로 궁예아치는 머리털이 없어요. 빛나리 광나요 광평성입니다. 앞에 발해의 정당당당 정당성이 최고의 정치기구라면 후고구려 궁예 시대에는 가장 최고의 정치기구가 광평성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르면요. 도대체 다음 시기가 언제냐? 여신, 추장, 거위 등에게 일러 타일러 말하기를 너희가 구성의 반환을 요청했으니 마땅히 이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하늘에 대해 맹세해라. 그러자 어떻게? 지금이 의대대소서 아까 마음을 품지 않고 애마다 조공을 바치겠어요. 제발 주세요. 라면서 동북 구성을 반환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시기냐면 거란의 1차에서 3차 침입이 끝나고 나서 찐따 같았던 여진족이 깔짝깔짝 약탈하니까 좀 가볍게 털러 갔다가 고려가 가볍게 박살이 나요. 그러자 당시 윤관이 건의를 하죠. 우리가 기병이 없기 때문에 여진족에게 털렸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무술을 지닌 별무반을 꾸려서 여진족을 털어버립시다. 신기한 기병기술을 가진 신기군, 신기한 보병기술을 가진 신보군, 승려도로 구성된 항마관으로 이뤄진 별무반. 여진족을 박살내버리고요. 여진족이 엑기스 땅에다가 동북 구성을 축조를 해요. 지금 또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긴 합니다만 이 동북 구성을 축조를 하니까 여진족이 그나마 자기들이 살만한 땅이 여기인 거예요. 1년 동안 울어 제낍니다. 그러자 이 동북 구성을 다시 돌려준다라는 내용이에요. 왜? 고려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이거 관리하고 할 바에는 차라리 고려 본토를 더 개발하는 게 더 이득인 거예요. 이렇게 찐따 같았던 여진족이 여기 앞에 있던 거란을 멸망시키고 나라 이름을 금나라로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 고려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하죠. 야 고려야, 우리가 이런 찐따 같은 여진이 아니야. 이제 우리가 너보다 한 클래스 위야. 내가 이제 너의 군주, 네가 나의 신하가 돼야 되겠다 라면서 군신관계를 요구하죠. 이때 당시 고려의 최고의 지배자였던 문벌귀족의 대표주자 이자겸이 겸손하게 이걸 오케이 콜 받아들이면서 금나라를 군주로 모시는 4대 관계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금나라로부터 사랑을 또 받겠죠, 이자겸은. 그리고 원래부터 잘 나갔던 이자겸, 왕의 자리에 욕심을 나다가 들통이 나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이자겸의 난이죠. 이쯤 되면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요? 제가 했던 얘기가 딱 나오죠. 별무반이 꾸려졌고 동북 구성을 축조했고 돌려줬고 찐따 같았던 여진족이 거란을 먹으면서 금나라가 됐고 겸손했던 이자겸이 금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이자겸이 난가 찍으면 정답은 4번 라가 되겠네요. 중풍. 나 미쳤어요. 신하들 다 죽여버렸어요. 실제로 고려 광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개국 공신이든 뭐든 일단 자기한테 대들면 싹 다 죽여버립니다. 피의 군주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00명의 관리들의 옷 색깔을 잡아줘요. 100명의 관리들의 옷 색깔, 백관의 공복. 그리고 개경을 황제를 칭하기도 하고요. 강력해진 왕권을 바탕으로. 그리고 과거제를 실행으로 옮깁니다. 과거제는 뭐냐면 실력으로 이제 인재를 뽑겠다는 거죠. 기존의 고인물들, 권력을 오래전부터 틀어지고 독점하고 있던 호족들을 드러내고 새로운 인재들을 통해서 자기의 친위 세력을 만들겠다. 그러면 새롭게 뽑았으면 그들의 클래스를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위계질서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부지 시행 1+1으로 100명의 관리들의 옷 색깔을 잡는 공복제도를 잡습니다. 광종의 정답은 정답 있네요. 2번에 쌍기의 권위로 과거제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100명의 관리들의 옷 색깔을 잡아주는 게 또 이게 왕권 강화예요. 보세요. 왕은 황금색, 너는 빨간색, 너는 파랑색. 이것 봐. 황금은 나만의 것이야. 클래스를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1번에 12목의 지방간을 파견하였다. 고려 초기의 왕이었던 고려 4대 왕 광종, 6대 왕 송종입니다. 송종은 이 강종이 지금 보세요. 왕권을 다 잡아놨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지방 체제를 정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12군데 중요한 지역에 12목, 광역시 12개를 만든 후에 지방간을 파견합니다. 그리고요. 3번에 보시면 대장도감에서 8만 대장경이 가능되었다. 제조 대장경. 우리가 처음으로 만든 대장경은 거란이 침입할 때 만들었던 초주하게 만든 처음 조판했던 초주 대장경. 몽골의 침입으로 다 불타버리자 바로 고려는 고종 임금 때 바로 대장도감을 만들고 8만 대장을 조판합니다. 그 다음에 안우, 이방실 등이 홍건적을 격파하였다. 이 홍건적, 뭐 좀 해보려고 하면 고려 말에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오고 그리고 공민왕이 뭐 좀 개혁을 해보려고만 하면은 항상 홍건적 왜구가 쳐들어왔죠. 그때 맹활약했던 안우, 이방실 등이 있습니다. 그게 공민왕 때고요. 그 다음에 신돈이 전민병정도감의 책임자가 된 것도 공민왕 때죠. 공민왕 때는 원간석기, 원나라에게 뿌잉뿌잉 애교를 갖다 바치는 친원파 새끼들이 제일 잘 먹고 잘 삽니다. 이 친원파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전민병정도감. 민들에게 받전, 땅을 나눌 변, 정확하게 나누어주는 임시기구라는 의미예요. 친원파 새끼들이 우리의 호구 백성들의 땅을 불법으로 뺏는 땅 다시 돌려주고 불법으로 땅을 뺏으면서 불법으로 노비로 만든 백성들 다시 일반 백성으로 돌렸던 거. 그게 전민변정도감입니다. 정답은 2번 되겠네요.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왕이 명을 내리기로 양계와 오도의 진병법석, 병화를 물리치기 위한 거행한 불교의식이래요. 모든 비용은 백성에 나오는 게 이것이 어떻게 부채 말고 만한다고 어떻게 지금 결정적 힌트가 뭐냐면 이게 나타난 시기가 고려 시대인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불교를 중시 여기고 있고 행사를 너무 격하게 한다 뭐 이런 무슨 복이냐 막 불교에서 좀 그만해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오도 양계가 고려 시대의 지방 행정 구역이잖아요. 고려는 처음에 12목이라 그래서 지방간을 처음으로 파견했던 성종 때 12목 지방체제였어요. 그러다가 현종 때 와서 거란의 2차, 3차 침입을 겪었던 형종 때 지방행정구역을 최종적으로 일단 처음에는 이건 뭐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요. 4도호부 8목으로 바꿨다가 현종 때 그리고 최종적으로 5도 양계로 현종 때 개편을 합니다. 5도는 일반 행정구역, 양계는 양쪽 경계, 군사행정구역, 북계, 여진족 친위를 막기 위해서 거란이나 동계, 일본의 친위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군사행정구역과 일반 행정구역으로 구성된 이원적 행정구역이 바로 고려입니다. 그러면 정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려를 찾으면 되는 거죠, 이게. 역시나 그렇네요. 1번에 백동화를 주주하는 전한국의 기술자. 조선이죠, 조선. 이거는 조선 후기고요. 특히 근대 개화기 때죠. 전한국이 화폐를 찍어내는 건물이잖아요. 이거는 1883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백동화가 주주되기 시작한 거는 1차 가보개혁 때 1894년 1차 가보개혁 이후에 본격적으로 만들어 찍혀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해 통공의 소식에 기뻐하는 거 이거 조선 후기 정조 임금 때죠. 정조는 쉽게 말하면 길거리 장사하는 애들. 정조 이전까지만 해도 길거리에 장사하는 거 다 금지였습니다. 이걸 싹 다 풀어버리죠. 그러면서 정조의 신해년의 모든 상공업을 통하겠다. 신해 통공을 계기로 조선 후기 상업이 또 발달하는 하나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난전 왜 기뻐할까요? 얘들이 길거리 장사치들이에요. 난전 장사들. 그 다음에 경시서.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고려 시대 때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경시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신라 때는 동시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경시서가 핵심은 뭐냐면 제가 뭐 매번 해설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조선 시대로 오게 되면 이 경시서가 이름이 평시서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수양대군 세조 때 와서
그러니까 조선 초기 때는 원래 경시소로 쭉 가다가 조선 초기였던 수양대군 세조 때 평시소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조선 고려 시대 문제니까 정답이 3번인 건데 조선 후기 문제를 뚝 던져놨을 때 그때 이 경시서가 들어가면 이건 오답이죠. 왜? 조선 초기 때 평시소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조선은. 그래서 요건 하나 또 기억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오답 선지로 많이 활용돼서 그래요. 그 다음에 4번에 상품작물. 이것도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 특징 중에 하나죠. 자, 조선 후기 때 담배, 인삼. 이거는 애초에 팔기 위해 기르는 작물이에요. 여러분들 담배 안 핀다고 죽어요? 인삼 안 먹는다고 죽어요? 과일 안 먹는다고 죽어요? 이건 애초에 처음부터 팔려고 기르는 작물입니다. 상업이 발달했던 조선 후기 때 이런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상업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거 만들어봤자 길러봤자 사는 사람 없습니다. 파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선 후기고 덕대제 이것도 조선 후기입니다. 돈을 많이 번 상인들이 물건을 만드는 원자재를 헐값에 구하기 위해서 광산 운영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운영하기는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덩치가 좋은 떡대 베테랑 광부예요. 베테랑 광부에게 돈을 댑니다. 물주가 되는 거예요. 돈을 대고 야 네가 뭐 광산 한번 운영해봐. 베테랑이가 잘 알잖아. 그러면 이 덕대가 자기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광부나 이런 걸 고용해서 광산을 운영하는 거예요. 경영형 CEO죠. 쉽게 설명하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거래요. 지금 보시면은 승하우가 나왔네요. 원종 때 광하에서 어떻게 환도할 적에 장군 등이 나라를 그르친 권신 민주주의에 오망한다. 그때 방력을 도모했대요. 미처 뭐 광하를 떠나지 못한 신하나 군사들은 강제로 이끌고 남쪽으로 항해해서 배행리를 길게 이어졌대요. 이게 지금 뭐냐면 삼별초의 항쟁이네요. 삼별초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무신 최고의 집권자였던 최충원의 아들이었던 최우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호위무사로 삼별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삼별초가 처음에는 원래 호위부대였다가 몽골과의 항쟁이 시작되면서 국가를 지키는 군대로 변신을 하죠. 그러다가 결국 개경환도 항복을 하잖아요. 원나라한테. 근데 이들은 끝까지 강화도에 남아서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항복했던 고려의 정부군과 몽골의 연합군, 여몽연합군이 강화도로 쳐들어오는 모습이죠. 이때 삼별초는 당시 왕족이었던 왕온, 그리고 이 왕온의 원래 직책 이름이 승하우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저기 지문에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승하우온을 왕으로 추대한 후에 삼별창쟁을 시작을 하죠. 그렇지만 강화도에서 진압을 당하고 어디로 갑니까? 진도로 갔지만 진도에서도 진압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 제주도에서도 항전을 하지만 여기서도 진압을 당하면서 결국 삼별초 항쟁은 끝났다라는 거. 그러면 아마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찾아보면 정답 딱 보이네요. 3번에 김방경이 탐나, 제주도죠. 제주도에서 삼별초의 군대를 진압하였다라는 거. 정답은 3번입니다. 1번에 김윤우가 처인성에서 몽골군을 격퇴했다. 처인성에서 사레이타, 몽골군 총사령관 사레이타를 헤드샷 활로 죽였던. 이건 몽골이 2차죠, 2차. 그러니까 지금은 항복을 해버렸잖아요. 틀렸죠. 이거 전이고. 묘청의 칭제거나 황제를 칭하고 금나라 정부를 주장했던 서경으로 이사를 갑시다. 개경의 기운은 쇠하였습니다. 이거 이자겸이 난 직후에 있었던 아직 무신정변도 일어나기 전이죠. 이거는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니까 이건 앞에 스토리고. 그 다음에 최충원의 봉사 10조. 최우의 아버지가 최충원이죠. 최우 때 삼별초가 만들어진 거 앞에 스토리죠. 봉사 10조. 최충원 이거 쓸 이유가 뭐예요? 저는 앞에 있던 쓰레기 같은 무신 집권자와는 다릅니다. 저는 국가를 위해 봉사를 하겠어요. 봉사 안 하죠. 말만 이렇게 하는 거고. 경대승, 정중부 등이 제거를 하고 경대승이 정중부를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경대승이 젊은 무신 집권자잖아요. 세 번째 무신 집권자죠. 경대승 다음에 이민 다음에 최충원이잖아요. 이거 지금 다 앞에 스토리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주 출제가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한 번씩 잔잔하게 출제가 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나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래요. 이건 제가 개념 강의 때도 항상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보고 사실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까지. 그리고 주심포 양식의 베일림 기둥 양식이다라는 거. 주심포 양식 좀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뭔지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거의 안 나오는 언급되는 건데 사실 이거는 그냥 뭐 내용을 추가한 거고요.
이거 두 개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정답을 찾아야 됩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예전에도 단독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은 법주사 팔상전도 단독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죠. 1층, 2층, 3층, 4층, 5층 목탑이에요.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현존 남아있는 목탑 중에 가장 오래된 목탑이고요. 팔상전 안에 들어가게 되면 8개 그림이 있어요. 석가모님의 일생 중에 하이라이트 8샷 착착착착착착. 다음 얘기했을 때 이거 찾으면 정답인데 여기서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구례 화엄사 각항전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예산 수덕사 대웅전, 네, 이것도 뭐 고려시대 대표적인 주심포 양식의 배열림 기둥 양식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영주 부석사 무령수전은 또 잘 나오죠. 이것도 대표적으로 주심포 양식의 배열림 기둥인데, 부석사라는 절은 신라 때 누가? 의상 스님이 만든 절이고요. 그리고 이 부석사에는 부석사 무량수전만 있을 뿐만 아니라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계속 주심포 양식을 얘기를 하는데, 주심포 양식이 뭐냐면요, 이렇게 있으면 기둥주, 기둥 하나에 공포를 이렇게 두는 거. 지붕과 기둥 사이의 이음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를 공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심포 양식은 기둥 하나에 공포를 이렇게 하나씩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멀리서 보면 뭔가 왠지 모르게 미술적으로 뭔가 불안해 보여. 왠지 이렇게 톡 건드리면 다 부러질 것 같아요. 수수깡처럼. 그래서 여기를 배불뚝이로 만드는 거예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 아버님의 배를 보세요. 선생님의 아버지의 배가 그렇거든요. 딱 들춰내면 배가 그렇게 뽕냥하세요. 그렇게 안정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정감이 넘쳐 흘러요. 그 배열림 기둥입니다. 주심포와 원풀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정답이 될 수가 없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끼 상품은 4번, 5번이 미끼 상품인데, 기본적으로 개념 강의할 때 제가 항상 언급을 하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이거 했을 때 무조건 여러분들 안동 봉정사 극락전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 16번 문제 한번 풀겠습니다. 밑줄금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건데요. 관악진흥에 힘쓰다. 자, 이거는 딱 이것만 보고 좀 뭔지 알 것 같아요. 자, 먼저 보면 고려 중기에 문을 숭배하는 벌떼처럼 모여있었던 문벌귀족이 집권했던 시기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최충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인물이 오늘날로 치면 수능실지위원이에요, 여러분들. 수능실지위원을 수십 년 동안 하다가 은퇴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차렸어요. 그게 바로 최충의 문헌공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문헌공도라고 하지만 똑같은 말로 구제학당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학생들이 받겠죠. 대박이에요. 1기 졸업생들이 전원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소수정의 1기 졸업생들이 싹 다 서울대 입학을 해버린 거예요. 입소문 터지겠죠. 대박 나겠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미어듭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들? 잘 되면 남들이 따라하죠. 그러니까 이걸 포함해서 나머지 또 학교들이 또 출지위원들이 또 학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수도에 문헌공도를 포함해서 총 12개의 사학, 이건 지금 개인 학교잖아요. 사학 12도가 융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똥줄 타는 거예요. 무슨 똥줄? 공교육이 죽잖아요. 이게 역사는 반복이라니까요. 우리도 맨날 공교육 살려보겠다고 EBS 연계교재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공교육 한번 살려보겠다라고 이제 국가에서 나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방안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1번에 바로 정답이 나왔네요. 자, 보시면은 아주 예의범절이 뛰어났던 고려시대 예종. 이 예의범절을 기르려면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근데 학교를 안 오네. 그래서 어떻게? 학교를 끌어당겨 오게끔 학교를 오면 공교육으로 입학을 하면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게 양형고입니다. 양형고. 그리고 예종 같은 경우는 또 최충의 구제학당을 벤치마킹해서 칠제를 만들게 돼요. 쉽게 말하면 과거 시험, 수능에 나오는 딱 7개 과목만 가르쳐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학 인기를 폭발적으로 끕니다. 왜? 쪽집게 귀신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번에 서원을 세워 후진양성과 선년제양에 힘썼다. 이거는 서원이 등장한 거는 조선시대 와서죠. 조선시대 와서입니다. 고려시대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초계문신제, 이거는 조선 후기 정조죠.
종조는 자기 편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편을 키워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자기가 만든 최고의 정치기구 규장각, 원플원으로 초기 문신제, 과거 시험에 합격한 문신들의 첫 발령지를 자기가 만든 규장각으로 발령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조가 가회를 합니다. 어떤 가회? 나는 이런 사람이 참 좋더라. 난 이런 정책이 참 좋더라.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거예요. 그 다음에 만건당은 고려 후기 원간섭기 때 충성왕입니다. 충성왕은 왕이 있다가 한번 개혁을 하려고 했다가 원나라에게 밑보여서 왕에서 쫓겨나요. 그러면서 원나라의 수도였던 북경 베이징으로 끌려가죠. 그때 충성왕이 만든 학문연구소가 만건당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학자들과 중국의 학자들이 교류하면서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들어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던 거고, 경당 같은 경우는 고구려가 만든 지방에 만든 학교예요. 예전에 제가 배울 때만 해도 장수왕 때로 추정을 했었는데 경당을 만들어진 게, 지금은 그것도 약간 좀 애매하지 않냐라고 해서 장수왕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구려 지방에 만들어진, 수도에 만든 학교는 뭐였나요? 소수만이 살리신 학교를 만들었던 소름 돋았던 태학, 소수리왕 때. 그리고 발해는 발해, 발주, 주자갑. 신문왕 때 통일신라는 국학, 고려는 기읒, 국자갑. 그리고 공민왕 때 성균관으로 이름이 바뀌고 조선시대 때는 쭉 성균관.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7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2차 왕자에 난 당시에 이방강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삐리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앞장을 썼대요. 그리고 이후에 가가 왕이 올랐대요. 누굽니까?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통해서 왕이 될 수 없는데 억지로 왕이 올랐던 태종 이방원이죠. 억지로 왕이 오르는 왕, 조선 초기 왕, 수양대군 세조도 있잖아요. 수양대군 세조나 이 태종 이방원 둘의 공통점은 정상적으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왕이 된 애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왕공강화의 지랄 발광을 한다는 거죠. 왕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선 어떤 짓이든 하는 게 이 태종 이방원 그리고 수양대군인데요. 그러면은 이 인물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되는데, 그 왕공 강화 정책 중에 여러 개가 있지만 일단 정답은 4번인데요. 태종 이방원이 먼저 백성들을 통제하겠다. 호패법. 아파트 101호, 102호, 103호 집에 양반이든 노비든 할 것 없이 남자라면 16세, 60세면 남자라면 패를 차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민들을 통제하는 거죠. 그리고 6조 직계제. 정답부터 설명 한번 할까요? 왕이 있고요. 왕 밑에 최고의 정치 기구 부서로 의정부가 있습니다. 이 의정부가 조선 최고의 부서예요. 발해의 정당성이 있다라면. 이 의정부에는 조선의 넘버 2, 넘버 3가 가 있습니다.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이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3영감탱이가 정책을 만드는 게 의정부예요. 그러면 그 정책을 만들면 실무로 옮기는 게 누구냐면 6조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부 장관이 교육정책을 만들면 실제로 옮기는 건 학교 선생님이 일선에서 옮기잖아요. 그게 6조인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자, 그러면 이런 체제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촬영하고 있는 파주 스튜디오에 불이 났대요. 불이야! 불이 났죠. 어떡해. 그 소식을 들은 6조가 의정부 3영감탱이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불이 났어요. 응? 물을 부어라. 물을 부었어요. 전하, 파주에 불이 났답니다. 그래서 물을 가지고 빨리 불을 끄라고 했어요. 잘했다. 소방관도 투입해라. 이렇게 의정부의 영감탱이들의 한 번의 조율을 거치는 것. 이거를 의정부 서사제라고 얘기를 해요. 의정부에서 글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6조 직계제는 뭘까요? 6조에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의정부를 한번 거쳐서 왕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6조에서 직접 계통으로 다이렉트로 쏘는 거를 6조 직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왕의 권력이 강화되려면 여러분들은 둘 중에 뭘 택해야 될까요? 6조 직계제죠. 어디 시나 주제에 내가 보지도 않은 걸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조치하고 나한테 보고하는데. 그래서 억지로 왕이 올랐던 수양대군 세조와 태종 이방원은 둘 다 6조 직계제를 시행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번에 과전을 혁파하고 직전을 설치하였다. 이거는 수양대군 세조예요. 세조 때 직전법을 실행으로 옮깁니다. 이게 뭐냐면 직접 일하는 애들에게만 월급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직접 일하는 애들만, 현직 관리들만. 예전에는 은퇴하는 애들에게도 월급을 챙겨줬고요. 은퇴하는 애들이 죽으면은 자식이나 와이프에게도 세습을 시켜줬어요. 이제는 세조는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왕이 올랐잖아요.
지금 중앙 정치인 애들이 나 도와주고 나 인정하는 애들뿐이에요. 얘들만 챙겨주면 돼요. 직접 일하는 애들이면 월급을 챙겨주는 직전법을 시행했고요. 채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 우왕 때입니다. 대포 우와 채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을 뒀던 건 우왕 때다라는 거고 고려 후기죠. 고려 후기. 이걸 바탕으로 진포대첩 그 다음에 어영청을 중심으로 이 어영청을 만든 거는 정신병자가 되었던 정묘란 병자론을 겪었던 인조 그리고 이 아빠가 만든 어영청을 중심으로 아버지가 당했던 개구력 복수를 하겠다 북벌을 준비했던 건 바로 아들이었던 효종 그리고 5번에 악학기본 궁중음악 국가에서 연주하는 음악을 싹 다 정리한 거 조선시대 때 완성하고 정리한 건 대부분이 성종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경국대전을 완성했던 성종 그리고 국가 5개 중요 행사를 정리한 건 국조 5레의 성종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볼게요. 가하 사건에 대한 건데 김종직 자는 어쩌고 저쩌고 후학들에 가고 그다음에 어떻게 여기 보면 김일송 그러다가 연산군 때 유자강 이극돈이 주도한 삐리리가 일어났을 당시 김종직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무덤까지 미쳐 부관참시를 당하였다. 이게 조선을 대표하는 슈퍼 도라이왕 연산군 때 일어났던 사화죠. 특히 사화 중에서도 무슨 사화냐면 이건 지금 무오사화입니다. 그리고 이 무오사화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조의제문이에요. 이 글 때문에 작살이 납니다. 누가? 이때는 지금 훈훈했던 훈구파, 조선 초기부터 공신이었던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살인파 둘이 치열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 살인파가 4번 화를 입은 게 사화죠. 그중에 첫 번째 사화가 이 무오사화입니다. 이 조의제문 때문에 그런데요. 이 조의제문은 김종직, 앞에 봤던 그 김종직이라는 인물이 쓴 건데 이거를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일손이요.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연산군이 왕위에 올랐다는 건 연산군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연산군의 아버지였던 성종이 아야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종이 죽으면 이제 뭘 할까요? 실록을 쓰는 거예요. 그동안 자료를 바탕으로. 이 실록을 살인파들이 중심이 돼 쓰고 있는데 이때 조의제문을 이 실록에 실어 넣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조의제문의 내용이 뭐냐? 의제를 조문한다라는 거예요. 중국도 역사가 길잖아요. 수양대군 세조가 자기 조카 단종의 왕위를 뺏은 것처럼 억울하게 왕위가 뺏긴 황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황제가 의제인 거예요. 이 의제를 슬퍼한다라는 이 조문하는 글을 성종실록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훈구파가 전하 살인파 전하 돌려까기 전하 돌려까기 전하 위로 성종 그 다음에 예종 그 다음에 세종 지금 수양대군 세조에게 왕위에 쫓겨났던 단종 그 단종과 처지가 비슷한 중국의 황제 의제를 조문하고 슬퍼한다라는 거는 네 할배 때부터 내려오는 이 세조 때부터 쭉 내려오는 이 왕위 계보도가 엉망진창이다 잘못됐다는 거 돌려까기 하고 있다. 비유법 은유법 돌려까기 연산군이 맞다 그러면서 이 조의제문을 계기로 살인파가 다 화를 입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오사화입니다. 그러면은 이거와 관련된 거 아마 조의제문 얘기가 정답이 되지 않을까요? 한번 볼까요? 맞네요. 2번에 있죠. 조의제문이 발달이 되어 일어났다. 발단이 되어 2번이고요. 계유정난은 뭐예요? 수양대군이 단종을 보위하고 있는 김종서, 황보인 같은 인물들을 싹 다 덜어내고 권력을 틀어진 거. 요거 이후에 바로 이제 왕위로 즉위를 하는 거고요. 반정공신의 위훈 삭제를 주장하였다. 조광조가 중종 때.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위 오른 중종 때. 전하를 도와줬던 공신들을 제가 다 분석했더니 전하 절반 이상이 거짓말 구라던데요? 뻥이던데요? 거짓말입니다. 그들의 거짓 공신을 삭제해야 됩니다. 그러자 이 조광조가 역공을 맞죠. 왜? 중종 입장에서는 지금 120명의 동의를 받아서 내가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고 했는데 조광조 말대로 가면 미안해요. 90명이 뻥이네요. 30명의 동의만 받았어요. 본인의 왕위 정통성이 흔들립니다. 그러자 이때 훈구파가 전하 조광조 역모 조광조 역모 맞다 날려버리는 기묘사화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윤희밀파가 제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
중종이 죽고 나서 아들이 2명 있었죠. 바로 인종과 명종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첫째 아들, 여기가 둘째 아들이에요. 이 인종, 첫째 아들을 밀었던 외가 쪽, 당연히 외가 쪽에서는 자기 외손자가 되길 바랐겠죠. 그래서 이 외가 쪽 세력을 윤씨 집안인데 첫 번째 아들 윤씨라서 대윤이라고 얘기를 해요. 둘째 아들 명종, 여기도 외갓집이 윤씨예요. 그래서 여기는 둘째니까 작은 윤씨라 그래서 소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대표 주자가 여기는 윤임이고요. 그리고 명종 때 소윤의 대표 주자는 윤원형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인종이 왕이 올랐어요. 그런데 인종이 아파서 1년 만에 죽습니다. 그러자 여기가 권력을 틀어지겠죠. 왕이 되고요. 그러자 소윤의 윤원형이 대윤을 작살내버려요. 그게 을사사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이 나왔고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정렬입 모반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면 임진왜란을 겪었던 선조 때 100년 만에 드디어 이렇게 사화를 겪었던 살인파가 100년 만에 권력을 틀어져요. 권력을 틀어지면 항상 특징이 뭐냐? 지들끼리 쪼개져요. 살인파가 동인과 서인으로 쪼개집니다. 근데 앞에 말했던 정렬입 있죠. 이 정렬입이 원래는 서인 사람이었는데 당을 동인으로 갈아타요. 오늘날로 치면은 절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후에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후에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한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만약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맞죠? 쌍욕을 다 먹을 거예요. 그걸 한 게 정렬입이에요. 그러니까 서인에서 쌍심지를 키고 동인으로 옮긴 정렬입 쳐다보고 있겠죠. 그리고 이 정렬입이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자기 자비를 들여서 왜구를 무찌르겠다고 자기 부대를 만들어요. 군대를. 외적을 때려잡기 위한. 그러자 잘 됐다. 전하, 정렬입 영모. 저 군대 만든 거 영모입니다. 그 영모제로 올가매면서 정렬입과 친하게 지냈던 동인애들이 같이 작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정렬입이 이게 쪼개지기 전에 쉽게 말하면 동인 안에, 동인이 예를 들어서 뭐 A반이래요. 학교 A반, 학교 1반이래요. 그럼 1반 안에 반애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반애들이 남인과 동인이라는 북인이라는 동아리로 쪼개져 있었던 거예요. 그냥 1반이긴 해요. 근데 누가 남인을 만나면 야, 남인 너 뭐 어디야? 나 1반인데? 야, 너 북인 너는 어디야? 나 1반인데? 1반이긴 했어요. 근데 이 정렬입이 소속이 1반 안에서 북인 동아리에 가입돼 있었는데 정렬입 모반 사건이 터지면서 동인 1반 안에 정렬입과 친했던 북인 동아리들이 다 같이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1반이잖아요. 여기서는 남인이 도와주길 바랬겠죠. 근데 남인이 쌩까요. 같은 반이지만 야, 우리 너랑 나랑 같은 동아리가 아니잖아. 왜? 도와줬다가 자기도 죽으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이제 1반에서 각자 나와버려서 각자 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렬입 모반 사건입니다. 제가 정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제 19번 문제입니다. 가기구입니다. 가기구를 보시게 되면 이게 서울에 살면 어쩌고 경제소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명석한 자들을 선택해서 삐리리에 두고 향리의 향리를 뭐 규철하고 풍속을 유지한대요. 이게 뭐냐면 유양소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시문에 지금 경제소가 나왔죠. 그리고 이스킹이 있고요. 자, 이게 어떤 체제냐면 지방에요. 수령, 팔도에 부목군년의 사도가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도가 도라인지 정상인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감시하기 위해서 팔도에 각 도마다 백성들이 편한지를 관찰하는 관찰사를 왕이 파견을 해요. 그러면 대구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수령 사도가 발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관찰사가 조사를 하겠죠. 전하, 새로 파견된 대구의 사도 개 도라입니다. 쓰레기입니다. 탐관오리입니다.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경제소를 가동시켜요. 서울경, 이거는 서울에 있는 사무소예요. 저를 부르는 거예요. 동진아, 네 전하, 너 고향이 대구라고 안 그랬니? 맞습니다, 전하. 너 대구 경제소잖아. 네, 맞습니다. 서울경, 서울에 있는 사무소예요. 야, 대구에 이번에 새로 사또를 보냈는데 관찰사가 나한테 보고하기로는 얘 개또라이래. 완전 쓰레기래. 네가 한번 확인해봐.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 유양소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정답에는 이 가기구 유양소. 유양소는 뭐냐면 향촌사회에 있는 사무소예요. 자, 저는
대구 출신인데 영의정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대구 출신으로 서울에서 대구 경제소를 맡고 있어요. 그럼 제가 대구에서 그 정도 고위관직 할 것 같았으면 원래 대구에서 제가 잘 나가는 집안의 자식인 거예요. 그러면 지방에 어차피 제 친구들 다 누구겠어요? 대구에 잘 나가는 양반들 자식이겠죠. 그 대구에 잘 나가는 자식들 양반들이 만든 모임이 있어요. 양반 동아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유양소예요. 이슬유, 향촌사회에 있는 사무소. 제가 여기다 연락하는 거예요. 야, 용호야, 잘 지내니? 오, 동진아, 요새 서울 바쁘지? 일 많아. 야, 근데 이번에 새로 사또 왔잖아. 맞아, 동진아. 야, 걔 또라이라며. 쓰레기라며. 동진아, 맞다, 쓰레기 맞다. 전하, 쓰레기 맞대요.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이게 유양소 경기소 체제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왕이 지방을 이원체제로 더욱더 꼼꼼하게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양소 얘기를 간략하게 해드렸고 이제 정답을 찾으러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보세요. 그 경제소에는 고향에 사는 유력자 중에서 강직하고 내가 명석한을 선택해서 유양소에 두고 감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촌사회 이장인 향리도 감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주세붕, 붕붕이아찌가 처음으로 건립한 거는 서원입니다. 그 서원 중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백운동 서원이에요. 이 서원은 누굴 모셨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략을 가지고 왔던 고려 말의 안향을 모신 게 백운동 서원입니다. 그리고 태계 이왕이 이 백운동 서원을 왕에게 건의를 해서 액자를 하사받아요. 간판을.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또 사액 서원이 되죠. 그 서원 이름이 소수서원으로 바뀌게 된다. 이건 어차피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정답은 2번이죠. 자수와 별감. 유양소에 있는 직책 이름이 자수와 별감이에요. 그 다음에 중앙에서 교수님과 가르칠 훈, 도를 가르치는 사람을 파견했대요. 이거는 향촌사회인 학교. 부목균연에 한 개씩 있는 이 향교에 파견했던 교수입니다. 선생님이에요. 그 다음에 대성전을 세워서 성년에게 제사를 지냈대요. 공자, 맹자, 그 다음에 지역에 뛰어났던 성략사를 모셨던 거. 이거는 향교 플러스 성균관에서 했던 행위입니다. 유양소와는 관련이 없죠. 흥성대원군대 대부분 박살냈던 거. 나는 공자가 살아를 도할 지연정 내 백성들을 괴롭히는 걸 용서치 않겠다 라면서 600여 개의 서원 중에 엑기스 47개만 한개고 다 박살냈던 이거는 서원이죠. 서원. 흥성대원군에. 그러면서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 두 마리를 잡았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20번 문제예요. 가해에 대해서 조사 내용을 올려달래요. 여기 보시면 사실 여기서 찾아야 되죠. 세조 때 축조된 국보로 지정된 탑이래요. 탑. 수양대군 세조는 불교에 약간 심취했다고 얘기를 하죠. 왜? 본인이 억지로 왕이 올랐잖아요. 근데 성리학과 유교에 맞췄을 때는 절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행위죠. 그게 쓰레기 행위입니다.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교에 기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수양대군 세조 때 불교가 잠깐 흥행을 해요. 그때 만들어진 탑이 뭐냐면 고려시대 때 원나라 영향을 받았던 개경에 있었던 경천사지 10승석탑 10 계승됐던 원각사지 10층 탑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종로에 탑골공원 안에 전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 탑 근처에 살던 박지원, 이동무 등을 서로 교류해서 백탑파라고 부르기도 했다라는 거. 정답은 1번이죠. 1번 10층 석탑. 그리고 2번은 뭐예요? 여러분들 백제 익산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현존하는 석탑 중에 가장 오래된 석탑. 그리고 3번은 신라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 그 다음에 4번은 백제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죠. 여기에 소정방이 백제를 점령했다는 글이 적혀서 평제탑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한때. 그 다음에 5번은 현재 남아있는 발해의 유일한 탑인 발해 영강탑.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 전부 다 탑 문제로 단독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정답이 1번이 되는 거고요. 21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인데요. 도대체 이 전쟁은 무엇이냐? 지금 보시면은 사실 홍명구와 유림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 힌트는 역시 남한산성이 나왔습니다. 남한산성이 나왔다는 것은 이 전쟁은 지금 정신병자가 되었던 인조 때 정묘호란 그리고 남한산성에서 한번 붙었던 바로 병자호란을 물어보고 있죠. 지금 특히 이 전쟁은 병자호란입니다.
그리고 홍명구와 유림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 병자호란이 벌어졌을 때 평안도 일대에서 청나라 군대와 맞서 싸웠던 게 바로 홍명구와 유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금안병이 있죠. 이게 뭐냐면 왕을 보호하기 위한 군대예요. 그래서 병자호란이 터지고 남한산성이 어떻게 보면 인조가 갇히잖아요. 그러자 인조를 구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의 근왕병들이 전부 다 남한산성으로 집결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홍명구와 유림은 평안도에서 활약을 했던 겁니다. 기마에서요. 훈련도감이 설치가 됐대요. 훈련도감 같은 경우는 언제 설치가 됐어요, 여러분들? 임진왜란 도중에 유송룡의 건의로 설치가 됐죠. 왕은 선조입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털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은 빵야 총을 쏘는데 우리는 활을 쏘니까. 그래서 임진왜란 도중에 총을 쏘는 포수, 기존의 사수, 살수를 합친 삼수병 체제의 훈련도감을 설치했었죠. 그 다음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을 당하였다. 이거는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은 흥성대원군이 섭정을 하고 있던 시기에 프랑스가 쳐들어오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버티니까 결국에는 프랑스가 강화도에서 내뺄 때 정조가 만들었던 바깥에 둔 도서관, 외교장각에 있는 도서를 발견하죠. 그러면서 싸그리 다 챙겨갑니다. 그리고 못 챙겼던 건 다 불질러 버리죠. 이때 약탈당했던 대표적인 도서가 바로 의궤가 있습니다. 의궤는 시험에 의궤만을 가지고도 단독으로 내요. 의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국가 행사를 기록했던 그림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 같은 경우는 중요한 현장이나 사건이 있으면 사진을 찰칵찰칵. 이때는 사진이 없잖아요. 그림으로 그리는데 그게 바로 의궤입니다. 그리고 곽재우가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곽재우의 별명은 홍의장군이죠. 붉은색 옷을 입고 이곳 저곳에서 나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본인이 붉은색 옷을 입었는데 본인의 부하 장술에게도 똑같은 옷을 입히면서 이곳 저곳에서 곽재우가 나타났다는 걸 보여주면서 일본군을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곽재우도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장수입니다. 의병장이죠. 그리고 강홍립이 이끄는 부대가 참전하였다. 강홍립은 인조 전의 왕이었던 바로 강해군이죠. 강해군 때 후금의 힘이 강해지고 그리고 명나라 힘이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명나라가 군대를 끌고 후금을 치러 갑니다. 그때 강해군에게 요청을 하죠. 야, 강해군아, 나 좀 도와주라. 강해군은 임진왜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도와주긴 싫지만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강홍립과 13,000여 명의 군대를 보냅니다. 이때 밀명을 내리죠. 홍립아, 아무리 봐도 우리 형 명나라는 후금에게 박살날 것 같다. 네가 딱 보고 있다가 후금이 당연히 이길 것 같은데 후금이 만약에 질 것 같으면 명나라와 도와서 함께 싸우고 역시 우리의 예상대로 명나라 우리 형이 개박살이 나면 그냥 항복해버려라. 강해군의 예상대로 명나라는 후금에게 박살이 납니다. 그러자 강홍립은 거짓 항복을 하죠. 그 전투가 사르후 전투예요. 사르후 전투입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거는 결국 정답이 5번밖에 될 수가 없겠죠. 김중용. 이 김중용도 최근에 사실은 병인양요거 문제가 나올 때 최근 들어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정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중용 같은 경우는 광교산인데 이 김중용이 이끄는 부대도 앞에 봤던 근안병이에요. 남한산성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군대를 끌고 지금 남한산성으로 구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광교산이 어디에 있냐면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성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대승을 거둡니다. 당시에 군대를 끌고 왔던 청태종, 황제의 사위 앙굴라를 죽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병자호란 전쟁 중에 우리가 치렀던 전투 중에서 가장 큰 승리가 바로 김중용의 광교산 전투입니다. 그리고 김중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한능검에서 병자호란 문제가 나올 때 정말 자주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요. 다른 전쟁에 나올 때 오답 선지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임금이 정교하기를 내 생각에는 허적이 혹시 허견의 모반의 사실 알지 못했는가? 허견의 모반이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볼까요? 나는 국군이 평안하고 태평함이 막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장씨에게 내렸던 왕후의 지위를 거두고 옛 작호인 희빈을 내려주도록 해라. 장희빈이 훅 가버린 거죠. 장희빈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겁니다.
지금 이거는 장희빈을 사랑했던 조선 후기 숙종 때 있었던 황국을 물어보고 있죠. 황국이 뭡니까? 숙종은 본인의 왕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쪽 정치 세력의 힘이 너무 세다. 여기에 힘을 확 줘버리고 여기가 또 세졌네? 여기에 힘을 확 줘버리는 정치 국면이 휙 전환된다 그래서 황국 정치를 주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크게 이 황국 정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기를 갑자기 일으킨다. 순서가 경기를 갑자기 일으킨다. 바로 경신황국이 있고요. 경기를 갑자기 일으킨다. 기사황국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갑술황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누가 싸우고 있냐면 중앙정치 세력으로는 지금 남인과 서인이 한판 붙고 있어요.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남인이 일단 권력을 틀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서인이 이 권력을 뺏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경신황국이 일어나요. 여기 보시면 당시 남인의 넘버원이 허적이었습니다. 이 허적 아저씨가 칠순잔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마침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이 그래도 남인의 영수, 지금으로 치면 당대표죠. 남인의 당대표 허적이 아니 지금 생일 파티하는데 비가 오니까 이거 불편하겠다. 왕이 비 올 때 쓰는 그 커다란 창막을 좀 빌려주라 라고 왕이 명을 내려요. 그러자 신하가 달려옵니다. 전하, 무슨 일인데? 전하, 벌써 가져갔던데요? 개빡칩니다. 여러분들, 친구한테 연필이래요. 볼펜을 빌려달라고 하면 당연히 빌려줄 거잖아요. 근데 친구가 말없이 볼펜을 가져갔어. 그거 내 거 아니야? 맞는데? 좀 쓸게? 기분 상해요. 기분 나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거를 서인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숙종도 이것 봐라. 얘가 선을 넘었네? 딱 이 생각을 합니다. 그때 허적의 아들이자 허견, 이 허견이 역모를 일으켰다는 루머가 도는 거예요. 그러자 이 허적의 모반 사건, 이거를 삼복의 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모반 사건을 허적이랑 엮고 그리고 또 남인이랑 엮으면서 작살이 나고 서인이 권력을 틀어졌던 게 바로 경신왕국입니다. 그래서 가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 허견의 모반 사건, 삼복의 변을 얘기를 하는 거고 좀 더 크게 말하면 이것도 경신왕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걸 계기로 이제 경신왕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때 서인이 남인을 박살내고 권력을 틀어지면서 이 서인을 씨를 말려버리자, 죽여버리자 노발대발했던 노론과 그래도 정이 있지 같이 했던 정이 소심했던 소론, 처벌을 하지 말자는 소론으로 쪼개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숙종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남인이 던진 필살 승부수가 있습니다. 바로 장희빈을 투입하는 거죠. 장희빈이 바로 남인 쪽 사람입니다. 장희빈을 투입하자 숙종은 사랑에 빠지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장희빈과 숙종 사이에 응애요.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바로 다음에 왕이 되는 경종이죠. 이 경종을 세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서인 쪽에서는 피를 토하면서 반대를 하죠. 이때 숙종은 남인과 장희빈 편을 듭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바로 반대했던 서인 쪽 세력이 작살이 나버려요. 그러면서 남인이 장희빈 투입으로 기사회생한 게 바로 기사왕국입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딱 5년이 지나니까 장희빈에 대한 사랑이 식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희빈에 대한 사랑이 식고 다시 원래 첫 번째 부인에게로 돌아가죠, 마음이. 그러면서 장희빈이 결국엔 거기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로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결국 사약을 먹고 죽습니다. 장희빈의 죽음과 동시에 바로 남인도 같이 몰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갑술왕국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여기는 경신왕국과 지금 갑술왕국, 가가 경신왕국, 나가 갑술왕국인 거예요. 정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양재역 별서가 아니고 지금 벽서 사건이죠. 양재역 벽서 사건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사화였던 을사사화의 연장성상으로 생긴 사건입니다. 을사사화가 일어나고 이때 정리하지 못한 애들을 한 번 더 정리하기 위해서 양재역에 벽보를 붙인 후에 감히 우리를 비난해? 라면서 공격을 하죠. 이거는 앞에 제가 그 을사사화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잖아요.
앞에 해설 강의에서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송시열이 관직을 삭탈당하고 유배되었다. 정답이 2번입니다. 앞에서 기사회생됐던 기사황국 있죠. 이 기사황국 때 남인의 장희빈의 아들의 세자책봉을 절실하게 반대하고 피를 토하면서 반대했던 인물이 당시에 서인의 영수이자 당대표였던 송시열입니다. 그리고 송시열은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출제가 되기도 하죠. 이 송시열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은 장희빈의 편과 남편을 둡니다. 그러면서 이때 유배를 당하고 결국 송시열은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의 대비 복상 문제로 예송 논쟁. 이거는 송장에 대한 예의를 놓고 싸우는 거. 이거는 현종 때입니다. 현종 때. 현종 때 송장에 대한 예의. 현종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효종이고요. 현종의 할아버지가 바로 인조입니다. 앞에 봤던 정신병자가 되었던. 그러면 이 효종이 죽었는데 할머니가 살아있어요. 자의 대비가요. 그런데 효종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효종의 상복을 어머니인 자비 대비가 어떻게 입냐? 첫째 아들로 계산해서 입냐? 둘째 아들로 계산해서 입냐라고 정치 세력이 서인과 남인으로 둘로 쪼개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예송 논쟁은 뭐냐면은 이번에는 효종의 와이프, 현종의 엄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또 할머니가 살아있는 거예요. 현종 입장에서. 또는 시어머니가 살아있는 거죠. 그러자 시어머니였던 자의 대비는 며느리에 대한 상복을 둘째 아들의 며느리 와이프로 입냐, 첫째 아들의 며느리로 올려치기, 계산해서 입냐를 놓고 또 서인과 남인이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예송 논쟁입니다. 그 다음에 정렬인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가 일어났다. 이것도 제가 앞에서 아까 얘기를 해드렸죠. 기축옥사. 정렬입이 어디서? 동인과 서인으로 당이 쪼개졌을 때, 맞죠? 서인에서 동인으로 갈아타면 생겼던 사건. 그거고요. 그리고 붕당의 폐해를 위해서 탕평비. 이거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요. 바로 영조대왕입니다. 영조는 장희빈의 아들이었던 숙종의 경종, 맞죠? 장희빈의 아들이었던 경종의 배다른 동생이죠. 그리고 실제로 경종이 왕위에 올랐고 경종이 아파서 1년 만에 죽으면서 영조가 왕위에 오릅니다. 자기 아버지 숙종 때부터 황국정치, 그리고 자신과 배다른 형 경종과의 치열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알력 다툼, 권력 다툼, 신물이 나죠. 그래서 본인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탕평비를 세우는 겁니다. 니들 성균관 유생들 똑바로 들어. 성균관 유생들을 본 앞에서 비석을 세우죠. 그리고 니들 나중에 관직 진출해서 당을 나눠서 싸우면 죽여버린다. 그게 바로 탕평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결국 황국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2번. 바로 기사황국이다라는 거. 이 줄근 2법은 지금 뭐냐면 대동법이네요. 바로 보이네요, 이거는. 백성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했던 강해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왕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세금을 디스카운트 해주는 거예요. 농민들이 내야 되는 세금은 3가지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은 일부분을 갖다 바치는 의무, 국가, 공사나 군대에 동원되는 의무, 세 번째가 바로 특산품을 갖다 바치는 의무. 이 중에서 가장 폐단이 심했던 게 바로 특산품을 갖다 바치는 폐단이죠. 왜? 저는 30년 넘게 사과 농사만 지은 사과 농부입니다. 근데 사또가 동진씨 특산품 내야죠. 네, 사또 사과 2개. 동진씨는 전복 2개를 내라. 아? 전복은 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도 전복을 내라. 이렇게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전복을 만약에 구해서 어떻게 될까요? 동진씨 이 전복은 상했어. 받을 수가 없다. 사또가 받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바로 사또와 이미 다 짜고 치는 납부를 방해하는 이 방납의 폐단. 방납인을 통해서 전복 2개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납부가 됩니다. 그러면 전복 2개를 얼마 주고 사야 될까요? 동진씨 나 방납인인데 동진씨 전복 2개 필요하죠? 내가 싸게 해드릴게. 한 개 20만 원, 전복 2개 40만 원만 주세요. 여러분들 마트에서 전복 40만 원 주고 2개를 샀다. 어떻게 될까요? 엄마에게 전복으로 두드려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특산품 내는 거의 폐단이에요. 그러자 핵심이 뭐냐? 그래? 그러면은 제일 쉬운 방법. 특산품 거두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강해군은 특산품 대신에 쉽게 구할 수 있는 현물 대신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쌀이 또 없으면 동전 또 없으면 옷감 배 등으로 징수하는 대동법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 법의 시행의 핵심은 또 뭐냐? 두 번째 폐단이 뭐냐면요.
호당징수였어요. 이게 뭐냐면 아파트 101호 사가 2개, 102호 사가 2개. 공평해요. 공평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101호는 한 달에 1,000만 원, 102호는 한 달에 2,000만 원, 103호는 한 달에 100만 원 번대요. 근데 사가 2개씩 내래. 불공정하잖아요. 누진세가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게 대동법을 하게 되는 또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폐단이 심하니까. 그래서 어떡할까요? 세금을 대박이에요. 땅에다가 때리는 거예요. 이거는 집집마다 특산품 내는 세금을 2개씩 때렸잖아요. 사가 2개씩. 근데 이제는 땅에다가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저의 꿈인 서울에 나에 대한 명의로 된 아파트를 가지는 거 없죠? 조선시대 때 내 명의로 된 땅이 없죠? 땅에다 세금을 때리는 거잖아요. 땅이 없는데 특산품 내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농민들은 부담이 확 줄겠죠. 왜? 대부분의 농민들이 또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양반들이 피를 터면서 반대를 하겠죠. 왜? 양반들은 땅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게 누진세가 붙는 거예요. 토지 1결당 쌀 12두, 2결이면 24두, 3결이면 36두. 옛날에는 그냥 사가 2개 딱 내면 끝이었는데 빡치겠죠. 그래서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무려 100년이 걸립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특산품 내는 세금을 손대면서 이제 특산품 대신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쌀, 동전, 옷감으로 거두는 건데 문제는 그렇다고 왕이 사과를 끊고 뭐 과일을 끊겠어요? 먹어야죠. 그러면 이제 이때 특산품 대신에 돈으로 대신 받았잖아요. 그 돈을 이제는 국가에서 공인한 공인이라는 상인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 줬잖아요. 네가 사야 되는 물건 리스트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인이 어디로? 시장에 가서 필요로 하는 물건을 상품을 돈을 주고 사겠죠. 그래서 대동법의 결과 영향으로 합법적인 공인했던 공인이 등장을 했고 이 공인 때문에 상품을 화폐를 주고 사는 상품화폐 경제가 크게 성장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어염세, 선박세 등의 국가 재정으로 기속되었다. 이거는 뭐냐면 영조가요. 군대 가는 세금을 손댑니다. 군대 가는 세금을요. 그래서 균여법이라 그래서 군대 가는 세금을 균등하게 역을 부과하겠다. 원래는 양반들에게도 군대 가는 세금을 때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폐단이 심한 이유가 양반들은 군대 가는 세금을 빼줘서 그렇다. 당연히 양반들이 피를 토하면서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절충안으로 1년에 2필을 내던 세금을 한 필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절반을 줄여주니까 세금이 50%가 주니까 빵꾸가 나겠죠. 그 빵꾸를 낸 걸 메꾸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염세, 선박세. 이게 그 소금이랑 배 타면 내는 세금들. 이게 원래 왕실 재정이에요. 여기서 나는 세금은 왕족들이 쓰는 건데 이거를 국가 재정으로 돌려버립니다. 이 빵꾸 난 걸 메꾸기 위해. 이게 균여법이고요. 그 다음에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세종대왕 때 백성들을 위해서 그 한 해의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세금을 9등급으로 나눠서 차등으로 받아요. 그리고 전분육등법. 땅이 비옥하냐 땅이 쓰레기 땅이냐에 따라서 6개 등급을 나눠서 세금을 나눠받습니다. 차등 효과 가세하는 거. 이건 세종대왕 때고. 그 다음에 양반에게도 드디어 군대 가는 세금을 때렸던 흥! 코 푸는 게 아니에요. 흥! 바로 흥성대원군의 호포제죠. 드디어 아파트 101호, 102호, 103호 집집마다 군대 가는 세금을 때려버립니다. 양반이든 상관없이요. 그 다음에 결작. 이것도 뭐냐면 군대 가는 세금을 영조가 1년에 2필 내는 걸 한 필 50%를 깎아줬잖아요. 그러니까 50%가 빵꾸가 났습니다. 그걸 메꾸기 위해서 결작. 야, 돈 많은 분홍의 자식들아, 니들 그냥 놀지 말고 토지 1결당 쌀 딱 2두만 내. 그리고 돈 많은 양반들아, 니들 결국엔 군대 가는 세금 니들 말대로 빼줬잖아. 야, 이거 토지 1결당 쌀 2두만 내. 야, 그리고 또 돈 많은 분홍들의 자식들아, 지주들에게, 야, 니들 1년에 한 필만 내. 옷값. 그러면 선무군관이라는 직책 관직 하나 줄게. 그냥 놀지 말고 포 내고 선무군관이라는 관직을 가지고 놀아. 이것도 50% 빵꾸 난 걸 메꾸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균여법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50% 빵꾸 나기 위해서 메우기 위한 재정 보완책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방금 제가 알려드린 게 나오겠죠. 정답으로. 여기서는 정답이 공인, 대동법과 관련된 거는 1번 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가나왕에 대한 설명인데 경국대전을 개정증보했는데 이게 속대전.
경국대전이 세조 수양대군 때 만들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되는데 어머나 안 쓰이는 게 너무 많네요. 필요한 것만 슉슉 뽑았었던 이게 영조죠. 그리고 이런 진장 빌어먹을 우리 할배가 필요한 것만 슉슉 뽑았으니까 더 헷갈린다. 손자였던 정조가 모든 법전을 통일해서 편찬하는 대전통편. 그래서 가는 정조, 나는 정조가 됩니다. 그러면 영조. 가 보겠습니다. 영조가 맞는지. 백두산 정계비.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은 백두산의 경계를 정하는 백두산 정계비.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은 안녕복을 통해 독도는 우리 땅.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은 장희빈 돈 많고 써라 상평통보 전국적 유통.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은 장희빈을 지키기 위해 금이영이란 군대. 자, 그 다음에 왕실의 위용을 높이기 위해 세도 정치기의 혼란함을 잡은 후에 왕실의 위용을 보여주기 위해 누가? 흥성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축하죠. 임진왜란때 불탔던. 그러면서 당백전을 새롭게 찍어내고 원납전을 징수했다라는 거. 이종무를 파견해서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세종대왕은 왜구가 미쳐 날뛰니까 이종무를 통해서 대마도를 털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정조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친위 부대를 만들어서 용감한 장군들이 있는 군령인 장룡령. 수원화성에는 장룡령 외영을 설치하기도 하죠. 정답은 4번이네요. 그 다음에 나선정벌의 조총부대. 이거는 아버지가 오랑캐에게 개구록을 긋자 아들이었던 효정. 왕이 오른 후에 우리 아버지 인조 병절원에 그 복수를 하겠다면서 북벌 청나라를 털어버리기 위해서 군대를 열심히 만듭니다. 그렇지만 청나라의 요청으로 나선 러시아를 치러 가자라는 말에 결국 파병을 하게 되고 이때 맹활약을 하게 되죠. 그러면 굳이 여기서 5번을 정답으로 한다면 정조와 영조의 공통점은 둘 다 탕평 정치를 시행하였다. 그러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자, 이 책은 성호사설이래요. 성호이익이죠. 그리고 개념 때도 얘기를 했지만 항상 이때 실학자들의 역사책을 알아야 되고 호도 알아야지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토지 개혁을 주장했던 중농학파의 인물이었던 성호이익이죠. 특히 성호이익은 국가를 갉아먹는 6개의 존벌레를 얘기를 합니다. 신분제도, 사치, 미신, 게으름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벽 등과 교류하며 천주교를 받아들였다. 굳이 1번 선지를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과 연결을 한다면 정약종이 또 교류를 하면서 천주교를 받아들여요. 정약전, 딱 봐도 누구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까? 정약용, 정약용의 형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산에 있었던 비석 하나가 이게 무학대사가 만든 게 아니라 신라의 최고의 정성기를 끌었던 진짜형이던 진우왕 때 세워진 거란 걸 밝혀내는 게 누구냐면 추사체로 유명한 김정희 선생님, 그리고 금석과학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걸 밝혀내죠. 동호문답,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답하는 사회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본인은 단 한 번도 고위관직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율곡이 선생님이죠. 율곡이 선생님은 끝까지 중앙정계에 남아서 현실 정치의 성략을 적용시켜본 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실적이에요. 태기 이황 선생과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수치제도의 개혁을 주장하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가래 집념을 지어 예학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했다. 이거는 선조 때 썼던 가래 집념을 썼던 김장생입니다. 이 김장생도 최근에 이렇게 오답 선지로는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래가 뭐냐면 이거예요. 집에서 지켜야 되는 의례. 일반 가정집에서 유교 성략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를 열람하고 볼 수 있도록 세팅을 조선에 맞춰서 세팅을 한 거예요. 조선 현실에 맞춰서. 그게 김장생의 가래 집념이고요. 가구로. 그래서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혼을 주장하였다. 이게 핵심이죠. 이익할 때 항상 나오는 거.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땅에 제한을 뒀던.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땅에 제한을 뒀던. 동진이가 가진 땅이 100평이 있어요. 그러면 70평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30평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면 동진이는 절대 그 30평의 땅은 영원히 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억만금을 가져 동진이의 최저 생활 때 꼭 필요한 70평은 죽었다 깨어나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동진이는 망할 일이 있다 없다? 동진이는 망할 일이 없죠. 왜? 그 70평을 영원히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러면서 백성의 이익을 보호하자고 주장했던 게 바로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익의 한전론은
바로 영업전. 아까 그 70평이 영업전이에요. 영원히 일을 하는 땅이라서 영업전 70평. 그러면 나머지 30평은 사고 팔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매매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동진이 땅 사고 싶으면 살 수도 있고요. 저도 팔고 싶으면 팔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이익입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